네,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청맥병원 박용범입니다. 먼저 예양의 도시 전주에서 이런 좋은 발표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Symptomatic C0, C1 Varicose Vein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에비던스 서머리입니다.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주제를 받았을 때 먼저 말씀해 주신 오영진 교수님처럼 참 이게 당황스럽고 좀 애매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런지 워낙 컨트로버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원가와 그리고 종병에 계시는 분, 대학병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다르고 또 그 각각의 병원 그레이드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마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힘들었고요. 나름의 방식으로 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은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진단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치료도 의미가 없겠지요. 그리고 치료에 임했을 때는 떨지 않고 치료를 해야 되고, 떨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치료를 할 게 아니라 섬세하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꾸준하게 환자를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그래도 넘버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언제나 이글스아이를 선택합니다. 즉,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단에 있어서 베리코스 베인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디지즈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코스메틱 프로블럼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것은 엄연히 I83번이란 질병 코드를 가지고 있는 디지즈라는 것을요. 디지즈를 하나의 범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괴롭히는 범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범인을 잡아내는 탐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사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범인을 지목하기 위해서는 그냥 감으로 너가 범인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증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함부로 수집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해서 여러 가이드라인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이드라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토리 테이킹과 피지컬 이그잼입니다. 우리 의사들이 할 수 있는 피지컬 이그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CAP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 소개가 되었고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그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클리니컬 클래시피케이션 C입니다. C0, C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2020년 업그레이드된 CAP 시스템에서 보면 C4C 같은 경우는 발목 주변에 코로나 플레벡터티카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것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는 CAP 스코어 시스템과 비슷하지만은 환자의 페인이란 점수를 포함을 시켜서 만든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VCSS 스코어링 시스템입니다. 이 스코어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글을 적으셨는데 아까 영상으로 인사를 하셨던 니코스 선생님을 비롯해서 닥터 라베 그리고 닥터 위튼스 등은 C0, C1이 정말로 마일드 베리코스 베인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닥터 위튼스 같은 경우는 C0, C1을 우리가 오히려 언더 다이어그노시스, 즉 과소평가를 해서 언더 트리트먼트를 하면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지컬 이그잼을 떠나서 아까 히스토리 테이킹, 즉 환자가 말하고 있는 심텀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환자는 불편함이라는 열매를 달고 오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열매의 뿌리를 봐야 되겠는데, 일단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불편함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에 포커스를 맞춘 스코어링 시스템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베이네스 퀄리티 오브 라이프 심텀 스코어링 시스템이고요. 2001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심텀과 그로 인해서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수치화를 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이것은 너무 복잡한 것 같으니까 좀 간편하게 만듭시다 해서 나온 것이 VVCMQ HAS-D 스코어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는 환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요. 뻐근하게 아픕니다. 붓습니다. 그리고 찌릿찌릿하고 아픕니다. 그리고 가렵습니다. 이 첫 자를 타서 HAS-D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일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이것이 정맥류가 있을 것인지 가능성을 갖다가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 즉 의사 입장에서 스코어링 시스템을 했다면 점차적으로 그것이 환자의 심텀 스코어, 즉 환자에 의해서 스코어링 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점차 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트렌드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뜬금포로 웬 화폐냐? 각 나라의 화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 화폐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각국의 화폐는 외환은행을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하기도 하죠. 그럼 이 화폐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네, 약속입니다. 가치에 대한 약속이죠. 이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를 살 수 있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약속. 그렇다면 우리는 화폐에 대해서만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로부터 길이, 무게, 부피 이런 도량형들에 대해서 다 규칙을 정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을까요? 우리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바로 시간에 대한 약속도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해시계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의 달력, 그리고 이제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계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온 것이죠. 그러면 즉 이것들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이 깨졌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깨져서 죽을 고생을 한 역사적인 양반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이 왕관 때문입니다. 누구냐? 잘 아시는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내라.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다. 죽을 고비에서 그걸 찾아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 좋아라는 표정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봤었던 그런 스코어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그 스코어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객관적인 걸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지 정맥류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라는 초음파입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봤었고, 그리고 여러 연자들을 통해서도 들었겠지만 이젠 우리는 압니다. 슈퍼피셜 베인에 있어서 리플럭스 타임이 0.5초 이상이고, 그리고 그 모드는 호리젠털 뷰가 아니라 이제는 롱지튜디널 뷰로 봐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단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롱지튜디널 뷰로 보고 그 리플럭스 타임이 0.5초 이상이고, 그리고 탐촉자가 혈관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는 합리적인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엔 인정이 됐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리플럭스 그래프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는 인정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음의 초음파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합리적인 초음파 소견일까요? 첫 번째, 탐족자가 혈관 내에 위치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앰플리튜드가 너무 낮습니다. 낮고 노이즈가 너무 많죠. 그렇다면 이건 정당하게 진단이 이루어진 게 맞을까?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같은 환자입니다만은 지금은 레프트 SSB에 문제가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진은 레프트 GSB에 문제가 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환자가, 이 치료를 받은 환자가 만 15세라면 그건 정말로 합당한 진단일까? 라는 저는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외국에 있는 한 사이트를 제가 그대로 한번 퍼와봤습니다. 여기서 C0, C1은 심지어는 건강한 다리, 그리고 미세한 혈관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정말 건강하다고 우리가 완전하게 확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전에 강의하셨던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우리는 혹시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아주 심해 보이지만 막상 실제로는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라든지 아니면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심한 부작용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즉, 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모두 압니다. 그냥 외모로만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맥류는 이렇게 뒤집힌 나무처럼 뿌리에서부터 철저하게 치료해야지만이 우리의 치료가 환자에게는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무조건 해야 되느냐? 참 민감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특히나 C0, C1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레이디스 핸드입니다. 막상 C0, C1에 특화돼서 치료에 대해서 적힌 페이퍼를 찾아봤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페이퍼들이 두어 편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작년 2022년 저널 오브 바스큘러 서저리에서 제주 수흉부외과의 이길수 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트렁칼 베인 리플럭스가 1초 이상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상군은 C0부터 C3까지입니다. 근데 아마 1초 이상이라고 한 것은 제 짐작입니다만은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했고, 일부분의 환자에게 있어서 엔도바스큘라 트리트먼트를 했더니 그 환자에게 있어서 심텀 임프루먼트가 많이 보였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페이퍼입니다. 좌장으로 계시는 정인목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클래스 1의 환자들을 대상군으로 했고, 환자를 선택을 할 때 특히나 베이니스 QL 심텀 스코어가 90 미만, 즉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했을 때 술 후 6개월까지 VCS 스코어라든지 베이니스 QL 심텀 스코어가 유의미하게 떨어졌다. 즉 아무에게나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럭스가 관찰이 되고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심한 경우는 치료를 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웨딩 어시스턴트였고 주로 서서 일을 하는 환자였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고, 특이하게도 왼쪽 무릎이 좀 많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아셨는지 컴프레션 스타킹을 신게 되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난 수년간 컴프레션 스타킹을 신지 않으면 거의 생활이 안 될 만큼 힘드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정맥류가 있었고요. 그분의 다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정상이죠. 보통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스타킹 신고 운동하고 다리 좀 들어 올리고 마사지 좀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미 그걸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하고 계셨고 그래도 해결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죠. 막상 초음파를 보니까 리플럭스 타임이 4초 이상이었습니다. 4초 이상이었고 환자는 강력하게 치료를 원하셨고,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이것이 단순한 베리코스 베인 때문이 아니라 혹시나 너무 날씬한 분이어서 혹시나 메이서너 신드롬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봤지만 메이서너 신드롬은 없었고, 환자에게 치료를 하고 6개월째 대부분의 베리코스 베인은 한 번의 치료로 다 사라졌고 환자의 대부분의 증상은 다 없어졌고 심지어 왼쪽 무릎이 아프다는 그 특이한 증상까지도 사라졌다고 말씀하신 케이스입니다. 참 고민스러운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제 환자분은 아닙니다. 어떤 환자의 보호자께서 블로그에 올리셨길래 제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한번 따와 봤습니다. 하지정맥류 3기라고 합니다. 3학년 때 진단을 받았고 몸무게가 안 돼서 겨우 몸무게를 충족시켜서 하반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른쪽 다리를 치료하고 내일은 왼쪽 다리를 치료합니다. GSV는 EVLA를 하고 SSV는 UGFS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여기서 치료받았고 어머니도 이모도 치료를 받았고 제 여동생도 조만간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고3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정맥류 3기의 다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이더군요. 그래서 이 경우가 C3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사진 한 장 찍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나고 좋은 것도 이렇게 목이 꺾일 만큼 위험해지면 안 되겠죠.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과소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찾았을 때 우리는 이 작은 장대 하나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니코스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리플럭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한다고. 그래서 환자에게 맞추어서 좀 더 세심하게 철저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잘 만들어진 SF 영화라고 하고 저는 이 영화를 도대체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고 이 인트로 장면은 수십 번을 더 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 아실 겁니다. 이 음악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곡인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니체의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니체는 그렇게 의사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의사만 오면 사기꾼 저리 가! 라고. 그래서 니체 옆에는 의사가 붙어있기가 힘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니체는 자신의 의견을 자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들 스스로부터 치유해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들의 도움이 환자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환자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빌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